충청북도 교육도서관에서 주최하는 2024 통섭의 광장 그 강연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송민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자, 2024 통섭의 광장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실까요? 그리고 손 안 드신 분들은 그래도 다들 한 번씩은 오셨다는 거겠지요. 또 처음 100% 참석까지 고맙습니다. 통섭의 광장은요, 지식을 넘어 세상을 읽다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들을 모시고 강연도 듣고 직접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최고의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데이터 과학을 활용해 현대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석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학자로서 새로운 관점과 해법을 제시하는 데이터 사회학자 이원재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 다 청주 분이신가요? 아니면 뭐 다른 대부분 청주에서? 청주는 저한테 되게 특별한 곳입니다. 저희 큰 집이 청주인데 저희 아버지는 청주 상고를 나오시고 저희 어머니는 청주 여고를 나오시고 저희 사촌들은 다 주성국민학교를 나오시고 저희 할아버지랑 큰아버지께서 방앗간을 오래 하셨어요. 혹시 뭐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암동에 기원상회라는 저희 할아버지 조남이 기자 원자 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방앗간 오래 하시고 그래서 그 옆에 막 석유 창고 있고 그럴 시절서부터 제가 명절 때면은 여기 항상 청주에 있었고 어떻게 취직을 대전으로 하게 돼서 이게 지금 이제 가까운데 지금 제가 살게 된 덕분으로 또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럽게 뵐 기회를 얻었습니다. 혹시 그 넷플릭스를 요즘 많이 보시는데 거기에 최근에 쓰리 바디 프로블럼이라는 영화 시리즈가 있었던 거 혹시 아세요? 뭐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제 관한 좀 복잡한 얘기인데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소설 자체도 유명을 하고. 근데 제가 그 포스터를 그대로 갖다가 그거는 이제 쓰리 바디라는 거의 바디는 몸이라기보다는 이제 물리학에서 가리키는 어떤 실체를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걸 팩트로 바꿨어요. 세 가지 사실의 문제점. 그래서 사실이라고 하니까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사실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팩트라는 말을 요즘 가장 언제 많이 쓰죠? 뉴스에서 정답이에요. 팩트 체킹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항상 신경을 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팩트 체킹을 확인해 보실 때가 있으세요? 저 사람이 한 얘기가 사실이 뭐 예를 들어 저 정치가가 한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가 궁금해서 그 팩트 체킹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내가 이제 저 사람 말을 믿어야겠다 안 믿어야 되겠다 이제 그렇잖아요. 자, 그런 이제 보통 팩트 체킹을 저희가 하는 이유는 팩트라는 게 이제 한 가지여서 그런 거잖아요. 요게 한 가지 사실이 맞다면 비슷한 다른 얘기는 틀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팩트라는 나는 팩트가 뭔지 사실이 뭔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복잡해지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3팩트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전에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이자 문학가의 얘기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인간은 원래 여기서 리얼리티가 팩트인데 사실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이 이 얘기를 한 거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예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분이 목격을 한 거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목격을 한 거는 보통 우리가 전쟁이라는 게 적과 나 내지는 선함과 악함 뭐 이런 것들이 부딪혀 가지고 크게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걸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보니까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자기는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 선하다고 전쟁을 통해서 얘기했던 사람들의 악함을 자기가 지적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걸 감당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 저녁 시간에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뭔가 이런 내용의 강의를 듣겠다고 마음을 먹고 실행까지 하신 거라면
이런 어떤 지적인 질문이나 호기심에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헌신하시는 이런 생각에 되게 궁금해하시는 마음이 있으셔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를 좀 새로운 걸 알고 싶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던지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게 사실 단순한 질문인 것 같아도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약간 정면으로 맞닥뜨리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정말 사실인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실은 나는 어렴풋 이게 사실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지만 내가 그걸 인정을 하는가. 여러분이 가장 젊었을 때 인정하지 못한 사실은 뭐예요? 왜 모든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길한 예감 같은 거예요. 자, 이제 뭐 이렇게 좀 왜 거창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요 예를 이제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존 썰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20세기에서 미국 철학자 3명을 꼽으라고 하면 하나로 들어갈 정도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비교적 현대 철학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옛날 철학자 이름보다는 좀 낯설으시죠. 자, 제가 이분을 소개시켜드린 얘기는 이분이 사실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여기 이제 제가 영어로 써놨는데 그냥 한국말로 해볼게요. 왼쪽은 제도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도적 사실이라는 게 제도니까 뭐 법, 제도 이런 거냐? 뭐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 제도적 사실이 아닌 건 뭐냐라고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표현을 제도적이라는 멋있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영어로 브루트 하면은 잔인한, 잔혹한 이런 뜻이 들어있거든요. 갑자기 사실 앞에 잔혹한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요 잔혹한 말이라는 형용사가 붙은 이유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때문이에요. 왜 슬픈 사실은 틀린 적이 없나의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알지만 겁내하는 사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제도적 사실로 가볼게요. 제도적 사실은 정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정의. 제도적 사실은 뭐냐면 인간이 합의한 사실을 제도적 사실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하면 fact by human agreement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에는 인간이 공통적으로 합의할 수 없지만 스스로 존재하는 사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결혼에 관한 겁니다. 내가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뤘을 때 나의 배우자와 사랑하고 뭐 서로 유대하고 인내하고 하나의 가족을 잘 이끌어 나가야겠다는 나의 결심, 노력, 그다음에 실제 그 안에서 느끼는 충만감, 이런 것들이 다 제도적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같이 가는 내가 인정하기 싫은 잔혹한 사실은 뭐죠? 하여간 그렇게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예? 그 선생님도 혼자 오신 거잖아요. 같이 안 오시고. 애증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요. 예, 맞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사실은 증도 같이 들어있는 거라는 거를. 근데 사실 우리가 자식을 가르치거나 주변에 나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거를 입 밖으로 내어 인정하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를 둘러싼 사실들은 사실 이 두 가지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예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지동설을 처음 발견을 했을 때 그게 제도적 사실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어느 날 갈릴레이라는 과학자가 나타나서 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건 그때까지 지구의 움직임에 대해서 사람들이 합의했던 이 제도적 사실을 통째로 무너뜨린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듣는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슬퍼하기도 했지만 더 나가서 갈릴레이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계시잖아요. 이게 어느 순간에는 잔혹한 사실이었다고요. 자, 그러면 아마 여기까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학문이라는 게, 뭐 내지는 과학이라는 게 우리의 삶과 이 세계를 더 낫게 해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래도 똑똑하니까 뭐 좀 옳은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걸 믿고 따라가면 세상이 더 좋아질 거고 나의 삶도 좋아질 거야라는 어떤 그런 전제가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과학의 역사를 보면 그랬던 경우보다 특히 사람들이 몰랐던 걸 드러내는 어떤 이런 과학적 발견들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뭐 과학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 삶 속에서 제가 아주 그냥 되게 불편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 손도 안 드셔도 돼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머릿속으로 여러분이 지지하시는 정치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정치인 얘기 들으려고 들어가는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뭐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나와 동의하는 얘기도 있고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도적 사실과 잔혹한 사실을 동시에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완벽하게 객관적인 사실이다라는 거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하버마스라는 이제 또 다른 이제 과학자가 계세요. 이분은 이제 사회학자인데 이분은 아까 그 제도적 사실을 조금 더 나눴어요. 여기 이제 소셜 팩트라고 사회적 사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지금 이제 이런 건 어떤 거냐면 인간이 합의할 수 있는 사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법이나 제도처럼 이렇게 우리가 글로 만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정할 수 있는 사실이 있고 법이나 제도로 이렇게 법으로 안 만들어도 우리가 그냥 합의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죠? 제가 여기 선생님한테 존댓말 쓰는 거. 이거 사실 꼭 존댓말 쓰라고 법으로 돼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가족 간의 의리라든지 예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가족 안에서만 통하는 소통되는 어떤 사실 같은 게 있어요. 뭐 밥 먹을 때 우리 가족은 이렇게 한다라든지 우리 집안은 제사상을 이렇게 차린다든지 뭐 이런 전통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걸로 지금 나눠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뭐 그걸 그렇게 굳이 나눠 우리가 지금 과학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이걸 나눈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요거를 이제 세 가지 사실이라고 전제를 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갈릴레이 같은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걸 처음 해가지고 이 브루트 팩트를 발견을 했을 때 많은 정치가들이 특히 국왕들이 유럽에 있는 국왕들이 야 과학자들이 자꾸 우리가 몰랐던 걸 밝혀내는데 이거 좋아 이거 받아들여.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제도적 사실, 인간의 합의에 의한 사실과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그거 받아들이자고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예를 들어 영국의 왕이 뜬금없이 야, 저 성을 쌓고 있는 벽돌의 수를 다 세라. 뜬금없이.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저 벽돌 수를 세요? 세라. 야, 저 템즈강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배의 숫자를 세라. 그리고 그 배에 무슨 물건이 실렸는지, 무슨 뭐 곡물이 몇 자루고 양탄자가 몇 개인지를 다 세라. 숫자를 다 기록해라고 하기 시작한 때가 있었어요. 오늘 왕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게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숫자를 세서 세금을 거두면 자기가 강력해지고 그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걸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어요. 그러면 왕들이 벽돌 숫자를 세고 양탄자 숫자를 세고 배 숫자를 세는데 그거는 이제 국가가 한 거잖아요. 국가가 갑자기 뭔가를 계속 세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국가를 가리키는 영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state예요. United States of America, state.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하는 일을 이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냐면 statistics. 통계라는 거는 국가가 하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통계의 원래 뜻은 국가가 하는 일이고 국가는 열심히 숫자를 세가지고 세금을 걷는다. 그러면 단순하게 숫자만 세면 세금이 거치느냐? 아니요. 이제 이게 이안 해킹이라는 철학자가 지금 이제 만든 건데 저때 15세기, 16세기에 처음 저희 통계할 때 배우는 기초학문인 확률론이라는 게 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을 완전히 부셔가지고
그 벽돌을 다 셀 수는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벽돌이 몇 개면 추론을 하는 거야. 나머지 다 합쳐서 몇 개쯤 될 거다. 이런 식의 이제 기술을 개발한 게 스태티스틱인데 거기 이제 확률론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근대 과학이라는 거,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뭐 우주를 관찰하고 우주선을 만들고 하는 모든 기술들이 사실은 확률의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거는 언제 시작이 된 거냐? 브루트 팩트랑 그걸 통해서 국가가 세금 걷고 하는 일들을 합치면서 뿌리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안 해킹이라는 철학자는 그래서 15세기, 16세기에 진짜 과학이 시작됐고 그게 이성이라는 장치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성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모 자식 간의 정, 뭐 가족들끼리 예의를 어떻게 지니느냐의 부분에서 저 로고스 이성이라는 게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이제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The Axial Age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 저는 이제 연애를 7년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뭐 저를 좋아하기를 이유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제 결혼한 지 이제 25년이 다 돼가는데 사람이 변하잖아요. 이 사실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 로고스랑 미토스라는 게 한 몸이었어요. 특히 이제 종교 안에서 한 몸이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 신학자들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점점 그 안에서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마치 나와 한 몸이었던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나와 한 몸이었던 나의 자식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시작하면서 자꾸 나랑 거리를 두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은 과학이 발전하고 이성이 발전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네가 공부도 많이 하고 과학도 잘 배우고 좋은 학교 가서 더 똑똑해지면 뭔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아스퍼즈라는 철학자가 주목한 건 뭐냐면 자식이 나를 떠나듯이 내 배우자가 더 이상 나한테 관심을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듯이 보통 우리가 과학적인 지성을 가지고 뭔가를 자꾸 연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대체로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사실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이 괴로움은 내가 무식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완고하고 보수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혼자 생활하는 자식을 볼 때처럼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대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 마음이 섭섭하고 헛헛한 느낌을 사람들은 항상 가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전제를 하고 다시 하버마스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하버마스 선생은 뭐가 두려웠냐면 오케이 내 자식이 나를 떠나가지고 이제 혼자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자기 가정을 이뤄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식이 나타나서 아빠 내가 지금 학교도 다니고 사회생활도 해보니까 이 세상은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아빠는 이 사람 찍지 말고 이 사람 찍어요. 나랑 같이 투표장 가. 아빠 생각은 내 말을 믿어요. 하여간 그런 일들이 18세기, 19세기에 집단적으로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20세기에서는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아직 며느리는 없으시죠? 아, 며느리도 있으세요? 예. 며느리가 시아버님한테 혹시 입 바른 얘기 하신 적이 있으세요? 잘 안 하시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한테 입 바른 얘기를 하는 며느리로 변신했다 오늘 갑자기. 그 공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며느리나 자식의 문제가 아니고 뭐 내지는 사위나 딸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투표를 해서 지도자도 뽑고 정부도 세우고 큰 기업들이 나타나서 사회를 막 리드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옳은 길이라고 해서 내세우는 기준들은 나는 더 이상 행복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저희 윗세대 얘기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에서 새마을 운동해야 된다고 가족 계획해야 된다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방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정부와 제도와 국가가 다 갈아엎을 가능성이 있다. 그때 당신들은 엄청 마음의 상처를 입을 거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20세기의 대부분의 예술과 문학과 내지는 일반 사회과학들이 다뤘던 문제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국가나 제도가 일반인들의 일상적인 삶을 식민화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아마 우리나라는 발전이 굉장히 속도가 빨랐던 나라였기 때문에 적어도 한두 세대 내에서는 그걸 계속 이제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이게 지금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는 지금 이제 이런 거예요. 최소한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 스크린이 하나 있었어요. 그 스크린이 뭐죠? 텔레비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텔레비전 사이즈가 요즘 자제분들 집에 컴퓨터 모니터 사이즈가 아무리 작아도 20인치는 보다 클 거예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중3 때인가 고등학교 때 사랑과 야망을 볼 때는 14인치 텔레비전 앞에서 저희 5 식구가 그것만 기다리면서 같이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50인치를 보신다고요? 지금은 다 자기만의 스크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봐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같이 무언가를 얘기를 나누거나 같이 탄성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것도 이 제도적이고 기술적인 환경들이 과거에 끈끈했던 우리 가족 간의 관계들을 식민화한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된 김에 제가 우암동에 명절 때 가면 굉장히 큰 방에서 사촌들이 한 방에서 막 뒤엉켜서 큰 이불 나눠 덮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떡국 먹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예. 사촌들도 같이 모여서 뭐를 하는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개인화시키고 파편화시킬 거라는 그 주제는 사실은 20세기 내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하버마스 선생이 평생을 그런 거를 조심해라. 뭐 자본주의와 산업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가 알고 봤더니 반대의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의 인간적인 관계가 저 제도들을 무너뜨린다. 제도나 법이나 국가를 위기에 빠뜨렸다. 이런 깨달음이 지난 10년간 전 세계 과학 정치 학계에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정치학계에서 나온 특히 이제 유명한 책들이 많이 나오는 데가 하버드 대학 출판부랑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 요 세 군데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 관련 정치학 서적들의 제목들의 거의 반 이상은 똑같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겁니다. 그럼 왜 갑자기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 그러느냐? 원래는 사람들이 전문가의 말을 듣고 뭐 대학의 교수라든지 아니면 과학자라든지 아니면 무슨 정치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이 사람은 훌륭한 후보고 이 사람은 훌륭하지 않은 후보다라는 걸 명확히 얘기해 주면 일반인들이 그 말을 믿고 따라가는 건 이 제도적 사실에 충실한 건데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말을 안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가족끼리 얘기해서 믿는 사실에 따라 투표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즐겨가시는 온라인 커뮤니티랑 유튜브 채널에서 해주는 말대로 간 거예요. 온라인 커뮤니티랑 유튜브가 여러분의 제2의 가족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다음 카페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를 할 때 여러분들이 남의 의견을 듣거나 혹시 유튜브 채널 가서 그 채팅방에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써보신 적 있으세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있다고 치면 그거를 썼을 때 막 빛의 속도로 올라가지만 가끔 나를 아는 척 해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가령 뭐 제가 뭐를 썼을 때 5월에 장미님 오셨네요.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서로 이제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게 닉네임이든지 아니면 나의 진짜 이름이든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호명을 해주는 건 나한테 제2의 가족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람들이 꿈도 못 꿨던 거예요. 이 테크놀로지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만든 게 정보와 엔터테인먼트가 아니고 이 안에서 제2의 가족들을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똘똘 뭉치니까 그래서 이 하버마스 선생이 92세에 한동안 글을 안 쓰다가 이 글을 썼어요. 야, 큰일 났다.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가 빠졌는데 그게 뭐 옛날에도 그렇게 잘 작동한 건 아니지만 갑자기 예상하지도 못한 도저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정치적 리더십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 해리 프랑크푸르트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프린스턴 대학 철학과의 교수님이에요. 프린스턴 대학 철학과의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분 여러분 뭐 저게 영어로 욕인 건 아시죠? 저 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도 저희도 뭐 일상생활에서 분위기나 뭐 이런 걸 위해서 가끔 비속어를 쓰긴 하는데 이 단어는 하도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니까 일상적으로 쓸 것 같잖아요. 근데 전혀 안 그래요. 그냥 내가 어디서 뭐 강의실에서 학생들이랑 얘기하다가 저런 단어를 하면 애들이 그런 말을 다 써? 이 정도의 안 좋은 비속어인데 이거를 보시다시피 프린스턴 대학교 출판부에서 책으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좀 재기발랄한 철학자기도 하고 그랬는데 원래는 이거를 되게 짧은 페이퍼로 자기가 어디 출판을 했거든요. 근데 어디 무슨 저널에 한 챕터로 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출판을 했는데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이건 정말 중요한 저작이다라고 해서 아예 책으로 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욕을 책으로 냈어요. 욕을 제목으로 가진 책을 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어떤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냐면 사실에 반대되는 헛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헛소리. 여러분 헛소리가 뭐가 헛소리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팩트랑 상관이 있는 겁니다. 사실 팩트가 아닌 헛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의 제1의 기준은 뭐냐면 우리는 헛소리를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헛소리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소통을 가로막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헛소리라는 거는. 저희 딸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지루해 하는 것도 자기들한테는 이제 헛소리로 들려서 그러는 건데 헛소리가 아닌 진정한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라면 그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듣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분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 말을 알아듣도록 진실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이제 브래드 스티븐스는 뉴욕타임즈에 되게 오래된 칼럼니스트고 저는 1992년에 군대를 갔습니다. 1992년 10월 달에 갔는데 간날 훈련소에서 그러니까 훈련소도 아니고 신체 검사는 그러니까 신체 검사를 2박 3일을 받고 훈련소로 가거든요. 저희 땐 그랬어요. 2박 3일을 받는 동안에 기독교 신자들을 한 군데 모았습니다. 모아서 어디 예배당 같은 데 다 집합을 시켜놓고 갑자기 동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1992년 10월 27일인가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그게 뭐 많은 사람들이 믿지는 않았지만 이 기독교 신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행하던 얘기여서 혹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이 동요할까 봐 막 하늘로 올라갈 거라고 믿고 뭐 이상한 짓을 할까 봐 따로 모아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찬송가 부르고 그랬어요. 그리고 12시 지나서 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까 이제 내무반으로 돌아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동원하는 가장 강력한 감정은 사람을 겁내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뭐 온라인 게시판이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야 이거 정치인이 잘못하면 우리가 뭐 전쟁이 날 거야. 예? 내지는 뭐 우리나라 경제가 망할 거야. 물론 나쁜 일이 생기는 거에 우리 민족은 지난 100년간 매일매일 경계하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오히려 그 경계심 때문에 많은 발전을 이룬 것도 맞아요. 여러 면에서. 근데 그만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동원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 기준에서는 누군가 나를 되게 겁내게 만드는 메시지를 먼저 준다? 그러면 일단 의심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속이기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자, 이제 두 번째. 여기 지금 합리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과 저를 다 포함해서 한 거예요. 제가 뭐 대학 교수 그러니까 아는 게 많아가지고 여기 와서 뭐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은 대학 교수가 아니니까 앉아서 제 얘기를 듣고 이런 식의 상하 관계랑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앉아서 이 얘기를 들으려고 이 늦은 시간에 이 노력과 열심과 집중력을 가진
신분 정도면 저기 어린이 엄청 끄덕끄덕하네. 이제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되게 똑똑하고 내가 마음속으로 칭찬합니다. 자꾸 집에서 이거 하고 있는 우리 딸이 생각나네. 세상에 여러 분 정도 되는 사람, 저 정도 되는 사람이 합리화하지 못할 얘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여러분이 이렇게 솔깃해가지고 들으시면 그 사람 말 엄청 잘하잖아요. 근데 말을 잘한다는 게 듣고도 내가 그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누구랑 얘기하다가 내 입이 터지는 날이 있습니다. 나 오늘 왜 이렇게 말 잘하지? 얘가 나를 막 집중해서 들어. 뭐 항상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게 단련이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을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 마지막 요인. 우리를 집단적인 오판에 빠뜨리는 마지막 요인은 뭐냐면, 이 관장님한테 여쭤봐야겠다. 뭐 한두 개는 하시죠. 예. 그러면 이제 가령 뭘 이렇게 올리실 때가 있잖아요. 올리시면은 좋아요가 몇 개인지 세세요, 안 세세요? 제가 대전에서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그냥 제 의도에 맞게 대답을 해주시면 안 되나요? 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세시나요, 안 세시나요? 예. 그러니까 성공하시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 경우로 얘기할게요. 저 세요. 세고 이렇게 누르면은 누가 눌렀는지도 다 확인해 봅니다. 안 한다고? 지금 표정이 지금 뭐 그렇게까지 하냐는 표정으로. 궁금하지 않아요? 누가 내 글에 좋아요를 눌렀는지? 여러분 지금 뭐 그게 정치든 사회든 경제든 뭐 여러 가지 이슈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데 내가 좋아요의 숫자를 세고 누가 내 거를 좋아요를 눌러준지 궁금하다는 건 이건 이제 사회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행위는 정보를 공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하려고 하죠. 근데 그 밑바닥에 깔린 더 강력한 충동은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고 그거를 좋다고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거를 여러분이 다 아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사회학에서. 그걸 소속감이라고 그래요. 소속감을 영어로 하면 sense of belongingness.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라인 유튜브 생방송에 들어가서 댓글창에 뭐를 남겼는데 누구누구님 1,000원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누가 나를 아는 척을 해준다거나 이게 사실은 그 사람이 얘기하는 주장이 어떤 뭐 그걸 믿고 안 믿고보다 훨씬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세 가지를 다시 해보죠.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는데 굉장히 선정적이고 막 공포스러운 얘기를 먼저 앞자락에 깔고 뭐 우리 사회는 누가 지배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깔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말을 되게 잘하는 무슨 TV 방송의 평론가 출신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아는 척을 해줬다. 그러면 그 사람이 뽑자고 해도 뽑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런 미래로 가기를 원하시나요? 자, 그래서 이분이 대안으로 내세운 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집단적인 오판에 안 빠질 수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굴하지 않는 진리의 추구자로서 트루트 시커로서 결국 이 사람이 당할 운명은 그거라는 거예요. 남한테 거부당하고 왕따 당하고 내침을 당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몇 명은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반짝 인기 있었다가 사람들로부터 흥미 이름을 당한 정치가일 수도 있고 반짝 인기 있었다가 더 이상 사람들이 관심 없어하는 소설가나 철학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분명히 타협할 수 있었거든요. 계속 이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해서 어디도 나가고 인기 끌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간혹가다 그거를 딱 멈추고 그냥 은퇴해서 별로 찾아주는 이 없이 혼자 되게 알기 힘든, 이해하기 어려운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도. 근데 정작 우리 사회가 사실에 입각해서 당장 그 사실 때문에 내가 가슴이 아프더라도 그거를 믿고 나갔을 때 여러분 정말 팩트가 여러분의 미래를 더 밝게 해줄 거라는 어떤 과학적인 지성에 대한 신뢰가 있으신다면 오히려 그런 분들을 찾아서 신뢰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저 브루트 팩트랑 브루트 팩트를 감당할 수 있는 뭐 사회적 사실, 공적 사실, 그것만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 사회가 잘 나갈까? 저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나 놀랍게도 문학가이자 영화 감독인 분이 밝힌 거예요. 원래 이 아그네스 칼라드라는 여자 철학자가 있는데 되게 젊으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어느 정도로 아방가르드 하시냐면 남자 2명이랑 같이 살아요. 야, 그럼 결혼도 안 하고 남자 2을 같이 사는 그게 아니고 그 남자 2이 현 남편과 전 남편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셋이 살아가는 거예요. 뭐 여러분 받아들이기 힘들죠. 힘든데, 근데 이분이 뭐 그런 아주 자유로운 삶을 살면서도 되게 젊은 나이에 시카고 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브릴리언트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분노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 브루트 팩트,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우리가 외롭고 힘들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이 포착이 되면 일단 그걸 믿어보면 우리의 미래가 지금보다 나아질 거다라는 어떤 과학에 대한 믿음을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굳이 그런 것 없이도 인간을 되게 괴롭게 만드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학을 하거나 무슨 제가 뭐 데이터 사회학자 이렇게 소개를 받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게 아니네, 이게 맞네, 여러분 생각 틀렸어요 라는 걸 많이 하다가 제가 공격도 많이 받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만 충실히 알아도 생길 수 있는 굉장히 괴로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분노라는 겁니다. 그럼 분노가 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느냐? 물론 분노하면 괴롭죠.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한테 동시에 나를 지금까지 화나게 했던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근데 아그네스 칼라드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정말 용서했어? 아그네스 칼라드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게 이렇게 무슨 원인과 결과 뭐 이런 걸로 설명이 안 되는 아주 근본적인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나를 분노에 빠뜨리게 만들면 우리가 이제 경찰에 신고하잖아요. 법으로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 아그네스 칼라드가 가장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합리적인 법은 분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내 스마트폰을 훔쳐갔으면 나도 걔 거 뺏어온다. 이런 문제라면 차라리 간단하지만 여러분 이런 문제라면 어떻습니까? 이게 영화 밀양의 한 장면입니다. 이 밀양의 한 장면은 이건 이창동 감독이 아그네스 칼라드를 보고 만든 영화가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같은 문제를 지금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 어떤 장면이냐면 영화 서울에서 밀양으로 딸 하나를 데리고 피아노 학원을 하려고 이주한 전도연이 싱글맘인데 옆에 학원 원장이 그게 딸이 아니고 아들이구나. 그 아들을 유기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괴로웠어요. 분노를 느꼈어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을 해서 네가 용서하면 그 분노로부터 해방될 거다라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용서하러 갔습니다. 아마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하고 내 마음에 평화를 얻겠다는 전도연한테 내가 어제 회개하고 이미 용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그네스 칼라드는 자기 책에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분노는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저히. 피해자는 분노를 함으로써 가해자보다 도덕적으로 열등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분노가 가진 모순입니다.
오히려 내가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 정말 모순적이어서 어느 순간에는 이게 도저히 답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모순의 구렁텅이로 내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과학자들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서 원래 인간 삶의 원리는 그게 아니야 얘기하는 거랑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럼 사실을 추구하고 사실을 연구한다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는 어떤 거냐면 같은 비슷한 전공을 한 비슷한 나이대의 남자 대학생, 여자 대학생이 20대 중후반에 졸업을 해서 직장에 갔을 때 임금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임금 차이가 안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임금 차이가 난다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를 이 분석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이걸 제가 보여준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이원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여준 게 아니고 그 증거를 보여주신 교수님의 연구를 제가 데이터를 확장을 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나오더라를 한 번 더 지금 보여준 겁니다. 지금. 예. 보여줬는데 저는 그게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저게 만약에 맞는 말이면 제 옆방에 있는 여자 교수님이 저랑 입사 연도가 같은데 저보다 덜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 랩이 무슨 해외 학회도 더 많이 가고 하여간 풍족하거든요. 저희는 가난하고. 그리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 아마 저런 게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발견이 되면 노동위원회 신고하면 되거든요. 내가 호봉도 똑같고 하는 일도 똑같은데 남자라서 더 주고 나는 덜 받고 있어요. 근데 왜 통계에선 저렇게 잡히는가? 이거를 자세하게 살펴봤더니 몇 가지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요 안에 보면 빅 비즈니스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대기업이거든요. 그 다음에 대기업 정규직. 교수가 대기업 정규직이잖아요. 거기서 국한해가지고 남녀의 평균 임금차를 봤더니 임금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얘기냐면 남녀 차별 안 당하려면요. 한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대기업을 가고 정규직이면 남녀 임금 차이는 없어요. 오히려 한 해는 여자가 더 받았어요. 2015년에는. 조사에 따르면. 자, 이거는 조금 지금까지 맥락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남녀 불평등에 관한 우리의 분노, 이건 제가 딸만 둘 있는 아빠로서 충분히 분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존재하는데 이 불평등으로부터 벗어난 쪽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정규직이랑 대기업이에요. 그럼 여러분 대기업 하면 아니 그럼 우리 애가 삼성이랑 현대 가면 안 된다는 이런 차별이 없다는 거야? 삼성 현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 대기업의 기준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재계서열 누구? 아유 훌륭합니다. 예. 높으면은 대기업. 근데 재계서열 몇 위까지 외워요? 10위까지는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고 종업원,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 숫자가 300명이 넘으면 대기업입니다. 여기서 구분의 기준은 3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럼 왜 300명이 넘으면은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기업으로 구분이 되는 300명이 되는 직장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부로부터 감시받는 게 훨씬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규제라든지 특히 이제 이런 노무와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다 증명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법을 다 지키고 있다라는 거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뭘 했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내 회사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되면 좋은 거잖아요. 내가 큰 회사 사장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지금 뭐 정답을 말씀하신 건데 종업원 수로 계산을 하면요, 우리나라에는 299명짜리 회사가 제일 많아요. 거기에 진입을 안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은 내가 우리 회사를 299명에 멈추는 게 뭐 나의 목적은 남자랑 여자랑 임금을 차별되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어요?
그 기준은 굉장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성장을 스스로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많은 투자를 하지만 그게 어느 특정 부분 이걸로 지금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 그런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제가 드리려는 얘기의 어떤 본질은 아닙니다. 일단 그 맥락을 이해를 하시고 어쨌든 여러 면에서 이 그래프들은 여성의 임금 평등, 남녀 임금 평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제가 또 항상 좋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셔야 될 게 2014년, 2015년이에요. 그리고 2014년에는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50%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2명에 1명은 다 이제 직장을 다니는 그거를 최초로 지금 통과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분노와 관련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투 운동과 해화역 시위가 2016년과 2018년에 벌어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분노라는 거는 내가 사정이 되게 열악할 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분노는 사정이 좋아지니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거 해석을 잘 안 하거나 잘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 2016년, 2018년은 이건 또 저희 랩에서 제 학생 중에 싱가포르에서 온 여학생이 있는데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핑크로 되어 있는 게 2017년, 2019년 이때 여성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보다 1년씩 늦게 저런 사건들이 또 발생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한국과 싱가포르가 세계적인 추세를 하나 듣는 그 원인이 뭐냐? 첫 번째는 인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분노를 하는 건요. 어느 때 분노를 하냐면 내가 엄청 핍박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더 이상 몰릴 데가 없어가지고 분노를 하는 게 아니고 더 분노가 센 시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2차 대전 후에 미국 병사들을 연구한 연구에서 나온 건데 이때 이 사람들이 발견한 건 뭐냐면 공군은 승진이 되게 잘 되고 육군은 승진이 되게 안 되는 체제였대요. 미국 군대가. 그러면 이제 만족하십니까? 안 만족하십니까?를 물어봐요. 불만족이 높으면 분노가 높은 거잖아요. 그럼 승진이 안 되는 육군이 높았을까요? 승진이 잘 되는 공군이 높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데 강의하다 보면 강의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정답도 알고 대답도 다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복화술로 얘기를 해요. 나 입모양을 보라. 내가 대답하고 있지 않냐. 여러분 대부분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공군이 불만이 훨씬 높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희망이 있을 때 사람은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 증거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그 월드뱅크의 경제학자들이 연구한 건데 여러분 한 10년 전쯤에 아랍의 자스민 혁명이라고 났던 거 혹시 생각나세요? 모로코에서 시작돼 가지고 막 가다피 이런 뭐 리비아 뭐 이런 데 다 넘어가고 그랬잖아요. 그 아랍 쪽에 나가지고. 근데 그때도 길거리에 행상하는 사람들을 경찰이 죽여가지고 막 두드려 패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 더 핍박받아서 이렇게 됐다고 막 들불처럼 일어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월드뱅크에서 놀라운 통계 결과를 발견했는데 그때 자스민 혁명이 일어났다고 한 국가들이 전체 아랍 국가에서는 이 아랍 국가 전체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GDP의 비율이 되게 중간 이상인 나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분노나 박탈감을 느끼는 거는 뭔가 눌리고 억압된 상태가 아니고 왠지 모르게 내 주변 사람도 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네. 근데 왜 나만 이럴까? 라는 생각이 일반화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남녀 평등을 둘러싼 진짜 원인이 뭐냐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거의 지금 마지막이었는데 이 말레리 허슨이라는 분은 굉장히 유명한 교수시고 인과학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되게 두꺼운 책을 써가지고 이런 남녀 불평등과 전 세계 인구 구조를 연구한 책을 냈습니다. 그 중에 한 챕터가 한국에 관한 건데 한국은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저희 세대만 해도 아들 낳으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거든요. 제 주변에서 자연성비라는 게 있어요. 그냥 아무런 선택을 안 하고 했을 때 남녀의 비율 뭐 그게 아마 1.1대 1인가 뭐 대충 그럴 겁니다. 정확하게 1대1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남초 아이들의 성비가 막 인공적으로 성별을 감별하고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래가지고 남자애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였거든요. 그랬다가 자연성비 남녀를 구분 없이 낳기 시작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면 적어도
아이를 낳을 때는 남녀 차별은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뭐 그 후에 뭐 임금을 더 주니 덜 주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부모들이 봤을 때 뭐 아들 낳나 딸 낳나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된 유일한 나라라는 거예요. 지난 한 20년 사이에.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를 이 허슨 교수님이 물어봤는데 대답이 가관입니다. 남자애들이 인기가 없어졌대요. 혹시 여기 뭐 자제분이 있으신가요? 아, 결혼도 안 하셨네? 아들 둘. 그러니까 이제 왜요? 아들이 그렇게 매력이 있으셨어요? 딸을 원하셨어요? 예. 아니 이거 뭐 그냥 놓다 보니까 낫다라는 건 자연 성비가 된다는 거죠. 뭐 저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어쨌든 딸이 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왜 아들이 인기가 없어졌냐? 자, 이제는 우리 이제 선생님과 저희 윗세대의 이제 사고 방식입니다. 옛날에 여자가 시집을 온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한국의 전통 사회에서는 내가 식구의 시집의 귀신이 된다라는 옛날 말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자가 시댁에 자기를 위탁을 하고 시부모를 모시는 대신 시부모의 자산을 물려받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젊은 세대로 갈게요. 저는 제 처를 떠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명절을 떠올릴 거예요. 진짜 제 처가 저희 집안의 귀신인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헌신하는가? 나의 어머니이자 그녀의 시어머니인 분한테 정말 그렇게 하는가를 제가 지금 떠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떠올리세요. 현실적으로 그건 멈췄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멈췄냐면 이건 이분들이 지적하신 거고 사실 한국의 인구학자들도 지적하는 거예요. 아주 위대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남녀 평등의 순간에. 그게 김대중 정부 때 호주제를 폐지한 거예요. 여러분 호주제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여자가 시집을 가면 아버지 호적 아래 있다가 이제 남편의 호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시 친정아버지 호적으로 들어가요? 아니요. 호주제라는 건 굉장히 잔혹한 법인데 어느 정도로 잔혹하면 여성이 스스로 독립되겠다라고 결혼한 후에 마음을 먹는 순간 아무런 법적 지위도 없어지는 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유령이 되게 만드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뭐 그냥 주민등록 등본상에 아니면 호적 장부상에 내가 이름을 올린다의 문제가 아니고 나 스스로 독립된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철폐됐다라는 건 한국 사회의 남녀 관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해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독립상. 근데 당시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떠올리시면은 사모님 이희호 여사님이 또 떠오르잖아요. 그분은 법률 전문가로서 평생 그 부분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자, 근데 그랬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들 둘이라고 하셨죠? 어떻게 장성하셨나요? 어떻게 결혼할 나이가 아직은 안 되고 뭐 하여간 향후로 5년, 10년 안에 결혼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닥치는 현실이 이겁니다. 이게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남들이 뭐라건 말건 1년에 한 번씩 펴내는 보도자료예요. 자기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결혼 비용. 아니 남녀 평등이면 반반씩 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딸 가진 부모로서 우리 딸이 아빠 나는 남자친구랑 반반씩 내서 결혼하기로 했어. 그러면은 뭐 그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디 가서 창피해서 얘기는 못할 거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편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애가 모자라길래 남자가 집도 안 해오는 집이랑 그렇게 그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게 지금 옳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전처럼 시부모를 모시는 문화와 어떤 그런 거는 급격하게 낮아졌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거는 지금.
근데 여전히 우리는 관습적으로 지금 65대 35입니다. 저 책에서는 3대 1이에요. 남자 여자 내는 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가지고 어렵게 이거를 긁고 모아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이 연구의 근거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더니 이제 뭐 거기 있는 분들이 이거 데이터를 어떻게 믿느냐.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한국은행에서 작년에 이 조사를 냈습니다. 이건 한국은행의 경제학자들이 어떤 데이터를 한 거냐면 여성의 상향혼. 내가 남들보다 더 부자인 남자와 결혼할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오른쪽은 서양이고 왼쪽은 동양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우리나라고 오른쪽은 외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색깔이 복잡하고 숫자가 복잡해서 이 숫자를 보면서 설명하기 어렵고 저 결론은 뭐냐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를 평균 낸 것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여성이 자기보다 부자인 사람과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혼 비용도 더 많이 내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남녀 평등이 어느 한 방향으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주장을 하고 대신 여전히 아파트 뭐 전셋값 대출 이건 남자들이 주장을 하고 하는 불균형 상태에 지금 놓여져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도 딸이 둘인데 그러면은 좀 같이 인연을 맺어서 제가 좀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물론 이제 이거는 근데 이게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좋다. 그럼 우리 완전 남녀 평등하자. 그러니까 남녀 평등을 하기 위해서 결혼식 비용도 반반하고 뭐 주거 비용 하는 것도 반반씩 하는 걸로 하자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에 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득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한다는 얘기예요. 더 자세히 얘기하면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끼리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자기보다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는 것을 멈추고 자기랑 비슷한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전체 불평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아파트 값을 구해가지고 자기보다 조금 못한 여자랑 결혼을 해서 은근히 명절 때는 시댁에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먹는 마음이 우리 사회 전체의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평등이 심해지는 정도가 전 세계에서 1등이라는 겁니다. 이 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남녀 불평등에 대해서 그럼 제가 지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사실 처음 뭐 사실에는 세 가지가 있고 세 가지는 항상 갈등하고 사람들은 그 세 가지 사실들이 부딪히는 걸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고통을 가져왔던 거를 지금까지 기록해왔고 평화롭지 않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고 내지는 아주 헛된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휩쓸려 갈 가능성도 많고 근데 그런 사실이 과학적인 사실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사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순 때문에 그 안에서 또 괴롭고 남녀 간의 불평등을 추구를 했더니 우리 사회 전체 불평등이 높아질 것 같고 세상에 쉬운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아주 얇은 희망적인 얘기가 있어요. 자, 이제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입니다. 이게 한 2015년쯤에 OECD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참여를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높아지면 좋은 거예요.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니까 직장을 많이 한다는 얘기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2020년을 지나서 이렇게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 줄어드는 거는 전 세계 선진국이 다 저렇습니다. 왜 그렇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AI, 뭐 기술 이런 게 발전해서기도 하고 두 번째는 선진국들이 지금 다 고령화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게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위에 점선이 있잖아요. 점선은 여자만 따로 본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여자가 월급을 벌어올 가능성이 한국에서 점점 높아진다는 거예요. 남자들보다. 자, 그러면 이 이유가 2016년과 18년에 벌어진 미투 운동과 해화역 시위 때문에 그러냐? 아니면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여성 친화적 정책 때문에 그런 거냐? OECD의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 상당히 일리 있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건 그때 시작된 게 아니고
1990년대 김대중 정부가 여성 친화 정책을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뭐 저 같은 사회학자가 얘기하는 사실이란 무엇인가라는 강의가 뭐 그냥 어떤 측면만 얘기하면 되게 막 추상적이기도 하고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별로 와닿지도 않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그것이 정책이든 뭐 정치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다양한 층위의 사실에 대한 판단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위대한 사람이 한 가지를 정리해서 우리한테 효과 있는 얘기를 전해줄 수가 없어요. 가장 전해줄 수 없는 이유는 어떤 사실이라도 여러분들이 그거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순간 나 스스로가 정말 괴롭거든요. 사실은 괴로운 겁니다. 사실이 괴롭다고요? 사실이 괴롭죠. 여러분 결혼 생활을 다시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사실은 내 결혼 생활만큼 괴로운 겁니다. 사실은 내 결혼 생활만큼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든 불행한 결혼 생활이든 평균을 내보면은 사실 좀 대체로 불행합니다, 우리가. 근데 그걸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실의 엄중함을 끌어안는 지성을 가졌을 때, 최소한 저희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제 두 딸과 그 두 딸과 만날지도 모르는 선생님의 두 아들이 더 나은 삶의 조건을 갖고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어떤 그런 지성에 대한 어떤 희망, 그리고 그런 희망 때문에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모여서 대전에서 온 어떤 53세 대학 교수의 얘기를 긴 시간 경청해 주셨습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가 서로 교류하고 더 이야기 나누는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몇 시에 나가셔야 됩니까? 예, 저는 뭐 괜찮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사실 저를 잘 기다리지도 않아요. 네. 제가 일단 강연 너무나 재밌게 잘 네,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강연 들으면서 머리를 한 3번 맞은 기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SNS 굉장히 좋아합니다. 똑같이 좋아요를 계속 세고 있고요. 누가 봤는지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내년 2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집을 반반 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저의 그 예비 장인어른께서도 저를 굉장히 부끄러워하실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고, 또 결혼하고 나서는 평균적으로 그렇게 썩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라는 그 얘기. 제가 조금 머뭇거리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괜찮은 거겠죠? 제가 상담을 하게 되는. 아니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여기 많이 오셨겠어요? 저희가 공통 질문으로 또 준비한 게 있어서요. 또 관련된 주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 과학자, 사회학자, 정책 이반자들의 협업이 조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그런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혹시 답변이 가능할까요? 이거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인정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국제 비교 통계로 보면 거버넌스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저희가 봤을 때는 뭐 공무원들이나 뭐 이제 이런 분들이 뭐 대체적으로 일 안 하는 것 같고 뭐 복지 부동이고 이런 제가 비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의 시스템으로서의 대한민국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그 비교 수치를 매겨보면 되게 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리고 실제 제 그 순위까지 얘기하면 아유 그렇게 높아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의 유능함이 있어요. 근데 그 유능함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질문에서 나온 것처럼 뭐 불평등 문제라든지 뭐 사회 구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그 분야의 1급 학자들을 정부가 초청해서 이야기 듣고 정책 마련하는데 그렇게 게으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 잘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 이유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아까 마지막 보여드린 슬라이드 때문이에요. 이게 10년이나 20년이 걸립니다, 이게. 근데 이제 여러분, 그러면 A 정부였다가 B 정부로 바뀌면 옛날 정책 다 없애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한번 법으로 정해졌던 제도들은 그게 그렇게 정권이 바뀐다고 쉽게 바뀌는 것들이 아닙니다. 더 그거보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나서 요청해야 될 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유지되고 있는 10년 전 정책이 지난 10년 동안 어떤 효과를 발휘했는가를 정부부로 알려달라고 해야 돼요. 사실은 저희가 거기에는 관심을 별로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이 삶의 조건은 그때 정해진 것들의 영향력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지, 들어선 지도 2년 반밖에 안 된 정부가 만든 제도들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바꿔진 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벌어질 일들이에요. 그럼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미래를 설계한다는 거는 과거로도 최소한 10년이나 20년의 기간을 두고 우리가 했던 일들을 계속 되물어야 되는 걸 통해서 그만큼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평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질문을 당장 지금 양대 정당이나 정부가 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판단하시면 사실 정답을 얻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저는 또 제가 강연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을 좀 적어놨는데, 아까 300인 이상의 이제 사원이 있는 기업, 대기업 안에서는 남녀 임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평등했다. 오히려 여자가 더 많이 받은 적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평등은 그렇다고 하는데 승진에 대한 것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평등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면에서는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 또 남녀 차별 아닌가, 남녀 불평등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 면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통 유리천장이라고 이제 하시는 것들이 네, 이제 네. 그런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자기의 업무 성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치인인 경우에는 정치인으로서의 효과만 돼도 훨씬 지금보다는 여성 정치인들이 더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그런 이제 차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사람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범위와 역량의 차이가 이 수준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국회의원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여성 일반 기업 신입사원보다 훨씬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남녀의 차이라는 게 어느 수준에서는 선택의 결과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권한이 많을수록 그때서부터는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여성이 어디에 지금 더 커미트먼트를 두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복잡한 문제인데, 이 자식을 케어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속한 가정을 케어하는데 훨씬 헌신과 관심의 커미트먼트를 두었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당대표가 된다거나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사실 거기서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 남자 정치인들만큼 자기만의 시간만을 지금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완벽하게 1대1로 남녀가 매칭이 되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남자 대통령, 다음엔 여자 대통령, 그게 가장 이상적인 상태일 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하게 남녀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이제 주로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 대통령 시켜준다고 그러면 다 하실 겁니까? 하신다는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죠. 근데 조사를 해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조사를 해보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시켜준다고 하면 할 겁니까? 라는 걸 물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해요. 물론 그 사람들이 그게 벼슬이고 권한이 있는 거지만 일종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정도 나이가 됐거나 뭐 30대 이후이신 분은 평생 내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관한 뚜렷한 주관과 조건을 이미 스스로 만들어 놓은 상태인 겁니다. 근데 아마 그 선택의 어떤 이거 프로파일이라고 해야 되나? 뭐 남자가 A서부터 Z까지를 선택할 때 여자는 뭐 A서부터 P까지 선택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남녀별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현재 뭐 예를 들어 군대에 여자 장교가 남자 장교 수만큼 안 된다라는 질문 지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자 장교가 남자 장교랑 수가 같은 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인가? 군대 목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이제 그런 이게 그러니까 역할의 어떤 유형이라든지 타입으로 봤을 때는 훨씬 저희가 다른 비율을 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기술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아마 군대에서도 지금보다는 여성 장교의 숫자가 지금보다는 앞으로 높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군대나 조직이나 대기업에서 남녀평등 운동을 해서가 아니고요. 테크놀로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AI 하시잖아요. 그다음에 뭐 업무 자동화 이런 거 하시잖아요. 남녀를 비교해 보면 뭐 일종의 뭐 농사 짓고 무슨 중장비 다루고 낮에는 뭐 현장에서 뛰고 이러는 건 남성이 훨씬 잘해요. 근데 엑셀을 사용해서 정해진 고도의 규칙 안에서 시스템을 잘 운영하는 건 그러니까 여자들이 훨씬 컴퓨터 친화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산화, 자동화, 심지어 AI까지 도입되면 가만히 놔둬도 여성들이 간부를 할 가능성이 훨씬 그게 사실 OECD의 예측입니다. 예. 근데 그 공장 자동화라든지 기술 없이도 남녀가 평등해야지. 저는 사실은 그 기술 발전의 어떤 그 흐름과 함께 같이 좀 지켜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저희 또 개인적인 질문까지도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마지막입니다. 와, 네, 우리 학생이신가요? 네, 우리 학생의 마지막 질문으로 오늘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전에 이제 생각보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제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생각보다 잘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봤던 자료인데 우리나라 정치, 뭐 사법, 행정 이런 것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 자료에서 아마 10% 초반대를 보였던 것 같고요. 그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데 생각보다 뭔가 일을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국민들의 불신 현상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고 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데이터에 있는가 이거를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질문 해주셨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뭐 슬라이드도 없고 자료도 없지만 좀 메모를 하셔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발표에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방송이나 신문 칼럼에서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여러 번이 있는데 여러분 1945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이제 소득을 GDP를 0이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늘어난 분량만큼 이제 성장을 했다고 계산을 했을 때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성장 많이 한 나라가 대만인가 싱가포르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1945년 기준으로 거기가 몇 프로 성장했는지 아세요? 거기가 2000% 성장했어요. 굉장히 많이 성장했죠. 2000%면은 몇 배입니까? 100%면은 한 배니까 20배 지금 성장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계 1등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몇 프로 성장했는 줄 아세요? 4000% 성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신뢰를 안 해.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신뢰 조사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조사하는 그 서베이 모듈이 있어요. 제가 박사 받은 학교에서도 그걸 이제 개발하는 되게 유명한 이제 기관이었는데 이제 트러스트라는 겁니다. 정부를 어떻게 지금 신뢰하느냐, 사법기관을 신뢰를 하느냐. 꾸준히 낮은데 그럼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4000%나 성장을 하고 이렇게 잘했는데 왜 이렇게 낮아? 근데 저는 최근에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불만이 어디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저희가 빠른 발전에 익숙해서 끊임없이 불만을 갖는 겁니다. 일종의 주마가평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여러분 해외 여행에서 한 번씩은 겪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 관공서까지는 아니어도 뭐 교통 경찰, 그다음에 뭐 거리의 안전성,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뭐 이거 얘기하면은 이제 뭐 국뽕 채널에서 맨날 뭐 한국이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 그게 진실이라서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우리가 이제 불만을 가진 만큼 우리가 우리 사회의 발전이라든지 어떤 개선되는 방향이나 속도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열의가 완전히 차갑게 식은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게 혹시 전성기를 지나가지고 조금씩 식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지금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지금 높다라는 건 우리가 그만큼 감시하거나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반대에 그게 높은 나라들 명단을 한번 보세요. 대체로 그걸 높은 나라의 명단이 그 명단에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보면 무슨 뭐 서구 선진국도 들어가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되게 경제 수준이 낮은 나라들도 상당히 거기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신뢰를 하느냐? 그거는 뭔가 그 변화에 대한 전망보다는 무슨 그 나라의 왕이 너무 선하고 지난 70년간 너무나 잘 다스렸다. 나는 왕을 사랑한다. 뭐 이런 문화적 정서가 있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어떤 내부의 발전과 뭐 새로운 깨달음과 스스로에 대한 끝없는 불만과 뭔가 그렇게 해서 저 권력을 잡은 사람들 내지는 우리를 이끈다고 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지적질하는 이 상황 자체는 지금까지는 그리 나쁜 게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지금 다음부터입니다. 아까 지금 그 관장님과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한때 이제 58년 개띠가 인구가 되게 많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피크는 70년, 71년생이거든요. 제가 71년에 태어났습니다. 한 해 막 100만 명씩 태어나고. 그럼 제가 앞으로 제정신으로 투표를 몇 년간 더 하겠어요. 최소한 뭐 20년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힘이 없어서 투표장에 못 가더라도. 여러분 2050년에는요. 우리나라가 60살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정확하게 반반씩 됩니다. 그러면 60살 아래에서 3분의 1은 빼야 돼요. 왜요? 투표권이 없어서. 그러면 그 나라의 20대서부터 40대까지의 인생을 60살 넘은 사람들이 정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걸 지금 여러분 바람직한 미래라고 지금 상상할 수 있나요? 인구 구조는 이미 올해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까지로 해가지고 인구 피라미드가 정해졌잖아요. 이건 비가역적인 겁니다. 그래서 올해 태어난 애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노동시장에서 주역이 되기 시작하는 정확하게 20년, 30년 후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20년, 30년 후의 운명은 이미 인구 구조상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정작 고민해야 될 거는 무슨 이 대통령을 뽑느냐 저 대통령을 뽑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 정책이라는 거를 20, 30년 동안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지금까지 나왔느냐를 궁금해하는 게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20, 30년 후의 미래가 지금 이미 결정났기 때문에. 그러면 25년 후에 저희가 지금 2050년이 되는데 그때 저를 포함한 노인네들이 지금 투표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결정할 텐데 어떻게 지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고민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정부를 불신하시거나 채찍질하거나 이런 거는 되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트러스트가 낮다라는 거에 그렇게 그게 배드 사인이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러스트가 높으면 사회가 더 많이 발전한다고 했지만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경계하고 비판하면서 지금까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제 발전 속도를 지금까지는 유지를 해온 거예요. 이렇게 답변 드리면서. 네, 고맙습니다. 또 멋진 또 질문과 또 열정적이고 정서로운 답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질문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정말 열정적인 강연과 그리고 아주 감사한 그런 답변까지 해주신 이원재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